몇 년 전에 제가 모 그룹의 팀장들 한 600명을 대상으로 해서 실행력에 대해서 강의를 한 적이 있었어요. 이제 보고 실행력을 팀장들이 약하다고 CEO께서 말씀하시는데 실행력을 어떻게 하면 높이는 좋겠습니까? 실행력을 높이기 위한 방법은 간단합니다. 목표 합의하고 실행 방법에 대한 선택권은 본인한테 줍니다. 왜 실행력이 떨어지느냐? 지시를 받기 때문에 실행력이 떨어집니다. 자기 노력을 생각을 하면 실행력은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개 여러분들 실험을 해보십시오만은 주간 업무회의나 월간 업무회의 할 때 윗사람이 아래 사람한테 막 지시상하지 않습니까? 근데 다음에 했냐 안 했냐 죄송합니다. 간판에 있습니다. 모 그룹에서는 분기별로 회장 지시사항 이행률을 뒤에서 챙겨가지고 그래프까지 그림을 해서 있어요. 왜 이게 실행이 잘 안 되느냐? 부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회장의 말을 갖다가 일부러 거역을 했었거든요. 예. 왜 그런 현상이 벌어지냐 그러면은 업무 지시한 내용에 대한 결과물의 기준을 달성할 수 있는 실행 방법에 대한 권한임을 해주지 않으니까 실행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러다 보니까 실행하는 사람 스스로가 하우투를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의 지시를 계속 받아서 이행을 하고 이 사람은 계속 중간 점검을 하는 시스템으로 가다 보니까 실행하는 사람이 영혼이 없는 상태에서 이 사람이 요구하는 것을 끝냈으면 그냥 그게 끝난 것이지 내가 주체적으로 뭘 할 수 있는 것들이 아무것도 없죠. 그러니까 당연히 실행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실행력이 부족한 가장 큰 원인은 실무자한테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실무자는 임원한테는 팀장 또 CEO한테는 임원이 되겠죠. 이 실행하는 사람에게 권한을 갖다 주지 않기 때문에 그런 현상들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사용하는 성과라고 하는 용어들을 많은 사람들 저보고 당신이 성과주의 그러는데 어떤 사람들은 저보고 성과라는 것이 사람들과 얼마나 경쟁을 내몰게 하느냐. 성과는 정의를 하자면 목표를 달성한 결과물을 성과라고. 오늘 저희들이 강의를 끝나고 나서 오늘 강의가 성과가 있었느냐를 이야기하려고 그러면 목표가 전제가 되지 않으면 성과를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오늘 이 강의를 통해서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가 전제가 되어야 비로소 성과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실적 혹은 결과, 실적은 노력한 결과물입니다. 업무를 수행한 결과물이죠. 그래서 되게 실적은 내가 해야 될 일들을 얼마나 노력을 많이 했는지를 양적으로 수치화해 놓은 것을 보통 실적 그렇게 표현합니다. 대표적인 게 경찰들의 음주단속권 수준. 내가 당연히 해야 될 일을 얼마만큼 많이 했느냐를 갖다가 기준화해 놓은 것이 실적이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대개 실적은 노력하는 결과물 혹은 업무를 수행하는 결과물을 대개 우리가 실적. 결과는 말 그대로 목적이나 목표와 상관없이 일이 마무리된 상태를 두고 결과. 그래서 결과는 기준이 아예 없이 일이 마무리된 최종적인 상태만 두고서 잘했다 못했다를 판단하는 것이 결과지상주의 혹은 결과주의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은 흔히 성과주의나 혹은 실적주의, 결과주의를 혼용해서들 많이 사용을 하고 대개 신문이나 언론에서 이야기하는 성과주의는 결과주의하고 굉장히 혼동해서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마치 성과주의를 결과주의인 것처럼 오해를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죠. 그럼 우리가 보통 기업 내에서 인사 시스템을 성과 중심으로 바꿔야 된다. 혹은 평가 시스템을 성과 평가 시스템으로 바꿔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어떤 일을 하든지 일을 하기 전에 반드시 목표를 상호 합의를 하자. 그리고 평가를 할 때는 사전에 합의한 목표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이지 주관적으로 평가를 하지 말자. 이게 성과 평가의 원칙입니다. 근데 지금 대한민국 기업들의 대부분 뭐 삼성이나 LG를 포함해서 대기업에서 벌어지고 있는 평가, 우리가 소위 뭐 성과 평가라고 하는 것은 95% 이상은 결과 평가. 야, 그 숫자가 네가 잘해서 그게 된 거야? 뭐 당연히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잖아. 근데 너 그 숫자를 내기 위해서 내가 보니까 노력하는 것이 별로 그렇게 마음에 안 드는데 물론 100은 달성했지만 내가 볼 때는 자네는 올해 A 정도 먹어야 돼. S라고 보면 힘들어. 그래도 약속을 100억을 하셨으면 100억을 다 했으면 점수를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네가 노력한 거 아니잖아. 환경이 좋아서 그런 것이지. 응? 무기력도. 그러다 보니까 숫자에 대해서 사람들이 안 믿는 거죠. 아, 숫자는 어차피 나를 통제하기 위한 수단이었구나라고 하는 생각이 드니까 조직의 모습을 잘.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기업 조직에서 구성원들이 좀 더 업무에 몰입을 하게 하기 위해서는 10시부터 4시까지 어디 가지 말고 집중 근무제를 해라. 그 다음에 뭘 어떻게 해라. 근무 시간을 체크한다.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통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 자정을 할 수 있는 아래단 역할과 책임을 명확하게 주는 것들이 굉장히 취급하는 문제입니다. 근데 지금 특히 작년 7월 이후에 주 52시간이 되면서 내놓는 여러 가지 뭐 기업들의 처방책을 보면 전부 다 관리 통제 시스템입니다. 제가 볼 때 예전보다 훨씬 못한 거거든요. 지금 ERP 시스템 것들이 동원되고 이러니까 전부 다 깨알같이 많이 관리를 가져가죠. 과거에 ERP가 등장하기 이전보다 훨씬 기업의 자율성은 많이 떨어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저번보다 훨씬 잔머리가 많이 돌아가요. 그래서 뭔가 앉아서 근무는 많이 할지는 모르겠지만 실질적으로 성과가 많이 나는 일들이 작업을 그래서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자면 우리가 성과 중심으로 일을 한다라고 했을 때 항상 일하는 기준이 태스크가 아니라 퍼포먼스, 항상 원하는 목표가 항상 기준이 되어서 일하는 방식이 성과 중심이고, 그리고 상사가 일하는 기준이 아니라 항상 신뢰가는 사람의 자율성이 전제가 되는, 권한임을 전제가 되는 시스템이 바로 성과 시스템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책을 집필하게 된 배경은 잠깐 설명을 좀 드리면, 제가 지금 이 시대를 바라보는 시대적 과제하고도 굉장히 일맥상통하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경영학을 하는 사람으로서 대한민국의 현재를 저는 어떻게 진단을 하고 있느냐. 대한민국은 집단주의 사회에서 개인주의 사회로 빠르게 넘어간다라고 하는 게 제가 바라보고 있는 관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인사 관리도 지금까지는 주로 직위라든지 직급 중심으로 해서 관리를 해왔지 않습니까? 그죠? 대리급, 부장급 이렇게 묻기도 하고, 직군 관리를 해서 뭐 경영 지원, 마케팅 이렇게 묻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앞으로 기업의 인사 관리 시스템은 빠르게 집단 관리 시스템에서 개인 관리 시스템으로 빠르게 갑니다. 그 흔적 중에 하나가 최근에 현대 자동차 부분에서 일괄적으로 고객 체험하는 것을 수시 체험으로 바꾸겠다, 그런 이야기를 갖다 드리는데 마찬가지죠. 체험도 이제는 집단 체험이 아니라 개별 체험으로 바꾸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게 아마 ERP 시스템이나 IT 시스템이 진화하고 무관하지는 않는 것이죠. 그래서 이 대한민국의 모든 사회 시스템은 집단주의 사회에서 개인주의 사회적으로 빠르게 넘어가고 있다. 이게 아마 인터넷하고 SNS의 진화하고 굉장히 밀접한 상황이 됐습니다. 그리고 중앙집권 시대에서 지방분권 시대로 넘어가고 있죠. 기업으로 치면 CEO가 모든 의사결정을 하는 시스템에서 이제는 각자의 역할과 책임에 걸맞는 의사결정을 하는 시스템으로 가고 있습니다. 일본에 가보니까 점원경영 시스템이라는 말을 사용하더라고요. 점원경영이라고 하는 게 말 그대로 CEO 독자적으로 회사의 모든 의사결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임원은 임원이 책임지고 있는 만큼, 팀장은 팀장이 책임지고 있는 만큼, 팀원은 팀원이 책임지고 있는 만큼 자기 업무에 성과를 내기 위한 의사결정권을 본인이 갖는다는 점원경영 시스템이죠. 이런 용어들이 계속 등장하고 있는 걸 보면 이제는 뭐 우리가 과거에서 이야기하던 자율 책임 경영, 현장 중심의 책임 경영이라고 하는 용어는 이제는 모사성어가 될 정도로 굉장히 빠르게 지방국으로 넘어가고 있고, 특히 이제 조직에서 이 상사의 시대에서 리더의 시대로 지금 넘어가고 있는데, 상사와 리더의 구분을 저는 이렇게 놨습니다. 상사란 자신의 경험과 지식을 기준으로 모든 의사결정하는 사람을 저는 상사라고 기준으로 놨습니다. 그래서 되게 팀장이라고 하더라도 상사형 팀장이 있고 리더형 팀장이 있는데, 상사형 팀장들은 되게 자신의 과거 경험과 지식과 어디서 들은 풍월들, 이를테면 유튜브를 봤다든지 구글에서는 말이야, 내가 지난주에 다큐멘터리를 보니까 삼국지를 보니까 이런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과거의 경험들을 바탕으로 해서 자신 앞에 놓여져 있는 의사결정의 대상에 대해서 의사결정하는 시스템이 상사들이라는 거죠. 반면에 리더라고 하는 사람은 자신의 과거 경험과 지식이 있지만 의사결정할 때는 항상 대상의 현장과 현상과 그리고 현물, 보통 우리가 3현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현장 중심의 현재 상황 중심으로 의사결정하는 사람. 그래서 이 사람들은 데이터를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내가 과거 3년 전에 할 때는 그런 경험이 있었지만 지금 이 상황은 어떤 상황인지 항상 데이터를 보고 객관적으로 의사결정하는 사람. 상사들은 주특기가 지시통제입니다. 내 말대로 해서 왜 시킨 대로 하냐. 이게 상사들이 주로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제가 과거에 작년에 썼던 딥 이노베이션 같은 책에서도 제가 주장을 해놨지만 우리나라의 회의 문화나 보고 문화가 왜 지금 이렇게까지 엉망진창이 되어 있느냐. 상사들 때문입니다. 이 회의를 하게 되면 상사들이 과거 자기 경험들 이야기한다고 시간 다 까먹는 거예요. 야, 김 부장 기억나? 3년 전에 말이야. 예, 상무님 그때 기억나죠? 그거 이야기한다고 시간 다 버리는 거예요. 내가 말이야, 비슷한 일 갖다가 말이야, 2013년도에 아마 경험했던 게 기억을 해. 그때는 말이야, 이렇게 했어. 이대로 한번 해봐. 이런 식으로. 그런데 비슷한 형태의 일이라고 하더라도 3년 전의 일과 3년 후의 일은 완전히 다른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새로운 곳이라고 봐야 됩니다. 제로 베이스 관점에서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 상사들은 주로 지시 통제를 핵심 역량을 가지고 있는 반해서 리더들은 성과, 코칭, 권한 위임 이런 것들을 주로 핵심 역량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사들은 주로 수직적 개혁 조직에서 적합한 사람. 그리고 우리나라의 리더십 격들은 대부분 다 상사형 팀장, 상사형 임원을 모델로 두고 선착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리더십, 팔로우십 이런 용어들이 아직 살아있는 것이죠. 개혁적 용어들이 아직 살아있는 것이죠. 근데 지금 시대에서 안 맞는 용어들입니다. 반면에 이 리더라고 하는 사람들은 수평적 역할 조직에서 필요한 사람들이죠. 그래서 수직적 개혁 조직에서 필요한 사람이냐 아니면 수평적 역할 조직에서 필요한 사람이냐에 따라서 조직 리더들의 모습들이 완전히 달라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관리의 시대에서 자유의 시대로 빠르게 변하고 있죠. 이 모멘텀이 여러분들 아시는 주 52시간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2018년 7월 달에 주 52시간, 정확하게 얘기하면 주 40시간 되죠. 아마 내년 되면 이제 본격적으로 웬만한 기업들은 다 주 40시간에 역량간에 들어갈 텐데, 주 40시간 시대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관리를 하고 싶어도 이제는 관리를 할 시간이 없어요. 결국은 각자 자신의 역할과 책임을 스스로 의사결정할 수밖에 없는 시스템. 이게 정책적으로 외부적으로 그런 게 바로 이 주 52시간 시대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실행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제는 내 마음대로 해도 되겠구나고 생각할지는 모르겠지만 더 심각한 문제는 우리 조직의 상사들도 문제지만 실무자들이 여태까지 어떻게 길들여져 왔느냐, 하나부터 열까지 전부 다 이 사람한테 주는 대로 받아먹는 시스템으로 다 왔다. 수동적인 시스템으로 길들여져 왔다. 그러니까 스스로 사고를 할 수가 없어요. 제가 내일 부산에 강의를 가는데 실무자들 말합니다. CEO가 뭐라고 저한테 전화가 왔느냐, 우리 애들이 역할과 책임을 잘 모르는 거예요. 와서 다른 이야기 하지 말고 역할과 책임을 어떻게 인식할 수 있는지만 강의를 해달라. 다른 거 필요 없다. 너무 많이 해주지 마라. 그것만 좀 강의해달라. 지금 이게 이런 거죠. 왜 그러면 본인 스스로가 이번 주에 해야 될 역할과 이번 주에 책임져야 될 기준을 잘 모르느냐. 이 사람이 일일이 다 정해주니까 가사 시키만 하고 그냥 시킨 대로만 하면 되니까 주체적 사고가 전혀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더 심각한 문제는 지금 실무자들이 좀 훨씬 더 문제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우리 사회의 핵심 인재의 모델이 피터 드루커가 이야기하는 지식 근로자의 시대에서 퍼포먼스 매니저, 성과 경영자의 시대로 바뀌고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지금까지 우리 사회에서 혹은 직장에서 대접받았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전부 다 지식이 풍부한 사람. 일례로 여러분들 지금 받고 계시는 기본급 있지 않습니까? 급여가. 기본급의 시스템이 우리나라는 능력급 시스템. 능력급 중에서도 우리는 인정능력급 시스템. 무슨 말이냐? 일본하고 비교를 해보면 일본은 자격 능력급이에요. 일본은 입사를 딱 하게 되면 자기 직무에 따라서 직무 등급들이 다 있습니다. 8등급, 12등급 이런 식으로 다 있습니다. 그래서 1등급은 어느 정도의 기준이고 2등급은 어느 정도의 기준, 직능급이 다 되어 있죠. 직능 시스템이 다 되어 있죠. 그래서 일본은 같이 입사를 하더라도 급여가 올라가려고 그러면 상위 등급의 자격을 갖추지 않으면 급여가 올라가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1년이 지나게 되면은 그동안 경험도 있고 지식도 늘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인정을 하고 호봉을 올려주는 거죠. 이 호봉이 바로 인정능력급의 상징 기준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와 일본은 기본급 시스템이 능력급 시스템입니다. 우리는 인정능력급, 일본은 자격능력급의 시스템입니다. 반면에 웨스턴 쪽은 미국은 기본급이 직무급입니다. 직무 가치를 기준으로 해서 차등화되어 있는 게 미국의 기본급 시스템이죠. 그래서 미국은 마케팅하는 사람하고 제너럴 어드미니스트레이션하는 사람하고 급여가 다릅니다. 너 8만 불 오케이? 오케이. 너 어디 인사총무? 오케이. 너 5만 불 억셉 하나? 억셉. 너 하버드? 10만 불. 너 어디? 예, 저 주립대학교. 그래? 너 7만 불 오케이? 우리 같은 인권이 재수하고 나려는 걔들은 차등화된 밸류를 인정을 합니다. 미국 사회는 굉장히 직무가 세분화되어 있죠. 반면에 유럽은 좌편이라고 해서 직종급이라고 해요. 직무급이죠. 직무급이나 직종급이나 직무 가치에 따라서 권리가 달라지는 것은 똑같아요. 그런데 유럽 같은 경우에는 직무가 통합이 되어 있죠. 인사하는 사람은 얼마 이런 식으로 되어 있지. 미국은 뭐 평가 담당 얼마, 급여 담당 얼마, 교육훈련 담당 얼마 세분화되어 있는 데 관해서 유럽은 직종급이라고 해서 통합되어 있는 시스템. 그래서 서구 사회는 철저하게 밸류 시스템. 우리는 축적 시스템. 기본 자체.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그동안 대접받았던 사람들은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사람들이 대접을 받는 시스템. 그래서 여러분들 기억나십니까? 장기 건축 수단 기억나십니까? 역량 있는, 능력 있는, 솜씨 좋은 사람들을 다른 데 안 뺏기기 위해서 우리 회사에 오래 있으면 수당 더 주는 시스템이 장기 건축 시스템입니다. 이게 언제 없어졌느냐? 논학과 이구조리과 혈액판 공헌을 했죠. 논학과 이구조리과 암묵지를 형식지화해야 된다고 해서 기억나십니까? KMS라고 그래서 날리지 매니먼트 시스템을 그래서 그때 90년대 말 이럴 때 막 한참 알고 있는 지식들을 파일링 해가지고 직무 지식도 파시키고 조직 지식화 시켜야 된다고 해갖고 대대화시킨 겁니다. 그러면서 그게 인터넷이 진화하기 시작을 하고 축적이 되기 시작을 하면서 개인의 지식들이 이제 조직 지식화되고 기계화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은 노하우를 많이 알고 있는 것은 기계가 많이 알고 있지 개인들은 사실은 노웨어 쪽에 가깝습니다. 요즘 대학교에 가면 대학생들 교수들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네, 알고 싶은 거 다 인터넷에 가면 다 있는데 뭐 굳이 교수한테 신경 안 하죠. 그러다 보니까 교수가 가지고 있는 값어치라고 하는 것은 지식 전도사였는데 그 지식이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이제는 누구든지 접근 가능하기 때문에 이 지식이 많은 사람들에 대한 상대적 값어치가 떨어지는 거죠. 옛날에 한 100 정도 됐다면 지금은 70 정도로 떨어져 버리는 거죠. 반면에 이제는 어떤 사람이 우대를 받느냐? 역량 있는 사람이 우대를 받습니다. 그래서 지식 근로자의 최대 무기는 능력입니다. 캐파빌리티죠.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느냐? 그래서 자기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갖추고 있어야 될 지식과 경험과 스킬을 얼마나 웰 트렌드되어 있느냐? 이게 능력이죠. 이 능력 갖춘 사람들이 되게 대접받았습니다. 여전히 우리 사회는 이런 사람들이 대접받고 있죠. 근데 점차 어떻게 바뀌고 있느냐? 역량을 발휘를 잘하는 사람들이 대접을 받는 시대로 바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요즘 젊은 친구들 보시고 알겠지만 예전 같으면은 성적 지상주의 아니었습니까? 그죠? 서울대 갈 수 있겠네. 연대 갈 실력은 되겠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요즘은 젊은 애들 보고 중학교 고등학생들 보고 탤런트가 뭐냐고 따지죠. 그죠? 학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너 어디에 소질이 있니? 너 뭘 잘하니? 너 탤런트가 뭐야? 이게 판단 기준입니다. 우리 같으면 야, 공부를 그래가지고 어떻게 되려고 그러냐 앞으로 인생을 이렇게 하는데 요즘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죠. 사회가 바뀌고 있는 거죠. 결국은 차별화된 역량을 뭐 가지고 있느냐를 가지고 이렇게 따지는 시스템이 바뀌는 거죠. 역량이란 컴퓨터입니다. 역량은 원하는 결과물, 즉 성과를 창출할 수 있는 실행력을 우리가 역량 이렇게 해요. 역량하고 능력의 차이는 어떻게 됩니까? 능력은 여러분들 과거 직무 분석하실 때 해당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갖추고 있어야 될 knowledge, skill, attitude, KSA라고 하죠. 그죠? 이게 직무 자격 요건입니다. 이게 능력이죠. 반면에 역량은 플랜 도시를 실행화할 수 있는 행동력을 우리가 보통 역량 이렇게 해요. 그럼 여태까지는 플랜 도시는 누가 해왔느냐? 이 사람이 해왔습니다. 그래서 대개 실무자들이나 아래 사람들한테는 역량이 요구되기보다는 능력이 요구가 되죠. 역량은 이 사람한테 요구가 됩니다.
근데 이제는 이 사람의 역할 자체가 다르게 바뀌기 시작하니까 개인들한테 뭐가 요구가 되느냐? 역량이 요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성과를 이제는 위반해라. 과거에는 성과는 개인들의 몫이 아니었습니다. 전부 다 CEO나 임원들의 몫이었지 개인들이 성과를 갖다가 뭐 이야기하는 것은 말이 안 되지. 아래 사람들은 위 사람이 시키는 대로 일만 잘하면 됐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성과를 위반해라는 거죠. 이제 그래서 앞으로는 이 퍼포먼스 매니저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회가 지금까지는 일정과 노력 중심의 결과주의 사회였다면 앞으로의 사회는 목표와 전략 중심의 성과주의 사회로 갈 것이다. 물론 경영 관점에서 바라보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주로 최종 결과만 바라보는 시스템이었다면 앞으로는 성과 중심의 사회적으로 빠르게 갈 것이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인식 속에서 과연 앞으로 조직의 구성원들은 일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을 제가 많이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책을 쓰면서 일에 대한 생각을 좀 제대로 좀 정립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보시는 책의 질문들은 실제 현업에 계시는 분들한테 질문을 많이 받았거나 그리고 이 책을 쓰면서 다시 설문지를 돌려서 실제로 생생하게 설문을 받은 겁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시니컬한 질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꼬인 질문들도 굉장히 많고 그런데 조금만 제가 손을 보고 다시 넣습니다. 그리고 실제 그 질문을 낸 사람들이 실명으로 다 있어요. 그래서 골고루 업종들도 골고루 해서 쭉 받았고 팀장이나 임원들한테 제가 실제로 다 받은 거고 또 이런 강의하면서 제가 받았던 질문들도 다 집어넣었습니다. 그래서 질문들이 보면 굉장히 거칩니다. 뭐 책에서는 제가 만약에 만들었으면 굉장히 아주 FM들을 만들었겠죠. 하지만 영혼이 없는 그런 질문들을 만들었는데 지금 책에 나와 있는 질문들은 현장에서 바로바로 나온 걸 거의 제가 수정하지 않고 넣기 때문에 굉장히 거친 질문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 보시면 도움이 많이 될 텐데 그래서 이 책의 구성은 일과 성과에 대한 큰 개념 정의를 좀 하고 성과를 잘 내기 위해서는 목표를 어떻게 설정하고 전략을 어떻게 설정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이 두 꼭지를 제가 구성을 했고 그 다음에 코칭하고 호난이 말고 꼭지를 제가 넣었고 이거는 윗사람이나 아랫사람이 다 필요합니다. 그리고 실행을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지 집어넣고 그리고 협업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전문화되고 세분화되면 굉장히 중요한 거니까 협업하는 방법에 대해서 그리고 역량을 어떻게 훈련할 것인가 그리고 일이 끝나고 나면 평가를 어떻게 할 것인가 보시면 알겠지만 직장 생활에서 뭐 팀장님도 알려주지 않는 선배의 비법 이런 건 없습니다. 그리고 뭐 상사를 잘 모시는 법 이런 것도 없습니다. 전부 일에 대한 거죠. 그래서 제가 각 챕터마다 정의를 개념에 대한 정의를 다양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일이란 고객으로부터 대가를 받고 가치를 창출해야 되는 기여 대상이 일이다. 아까 제가 직장을 바라보면 제 철학하고 닮아있죠. 이런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다. 성과란 고객이 원하는 결과물인 목표를 달성한 상태가 성과. 우리가 보통 이제 성과를 내려면 목표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목표는 실행하는 사람이 정하는 것이 아니라 고객이 정하는 것이죠. 이럴 때면 팀장이 팀원한테 리포트를 명령하더라도 리포트의 결과물에 대한 기준은 실행하는 사람이 정하는 것이 아니죠. 항상 수요자가 의사결정하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목표는 수요자의 영역이지 실행자의 영역은 아닙니다. 그래서 항상 이 성과는 고객이 원하는 결과물인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죠. 성과라고 하는 개념은 철저하게 고객지향적인 개념. 그리고 목표는 고객이 원하는 결과물을 객관적으로 표현하는 상태가 목표죠. 목표에 대해서도 논란이 많습니다. 가장 논란이 많은 것 중에 하나가 어떻게 모든 업무를 갖다가 수치화된 목표를 쓰느냐. 그래서 뭐 많은 사람들이 정성적 목표, 정량적 목표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시는데 그건 잘못된 용어입니다. 직무 분석을 해보면 업무는 정성적인 업무와 정량적인 업무로 나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목표의 대상은 업무입니까? 업무 수행의 결과물입니다. 결과물이죠. 그죠? 업무를 수치화하는 것이 아니라 업무 수행의 결과물을 객관화해 놓은 것이 목표란 말이에요. 그죠? 지금 우리는 프레임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그러면 어떻게 모든 업무를 갖다가 모든 일을 다 수치화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질문이. 그러니까 업무를 수치화하는 것이 아니라 업무 수행의 결과물을 객관화하는 거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조직에서 해내지고 있는 모든 업무들을 분석을 해보면 정성적인 업무가 90% 있습니다. 정량적인 업무는 10%다. 근데 하고 있는 업무가 정량적이든 정성적이든 업무 수행의 결과물은 100% 객관적입니다. 만약 하고자 하는 일이 있는데 결과물이 객관적이지 않다면 한정된 자원을 이익을 내기 위해서 그 업무에 투자해야 될 이유가 없는 것이죠. 동의합니까? 우리 직장이라고 하는 것은 100년 후에 이 사회를 연구하는 그런 집단이 아닙니다. 시장에서 거래를 통해서 이익을 창출하는 집단인 것이죠. 그런 관점에서 놓고 본다면 목표는 결과물 관점이지 업무 관점이죠. 그래서 항상 목표를 생각할 때는 세 가지를 여러분들이 늘 기억하셔야 돼요. 목표는 수요자 관점이다. 실행자 관점이 아니고. 두 번째, 목표는 업무가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업무 수행의 결과물 기준이라고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목표는 항상 객관적이어야 된다. 그래서 이 세 가지 관점이 목표가 갖춰야 되는 가장 중요한 점입니다. 그리고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전략이 있어야 됩니다. 전략이란 목표 수준과 현재 수준의 차이를 메우기 위한 공략 방법을 우리가 전략이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 기업들은 전략 없어요. 미안하지만 다 액션 플랜밖에 없어요. 로드맵밖에 없어요. 전략이 있으려고 그러면 목표 수준과 현재 수준이 균형이 돼야 되는데 목표 수준도 애매하고 현재 수준은 더더욱 애매모호하고 대부분 과제 중심으로 움직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전략을 실행을 하기 위해서는 코칭을 해줘야 되죠. 그래서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성과 창출 프로세스에 대한 기준과 방법을 자극하고 깨닫도록 하는 것. 그리고 고난주의는 역할과 책임과 전략 기준에 대해서 사전에 합의하고 실행에 대한 자율성을 부여하는 것이 고난주의입니다. 이런 식으로 제가 쭉 해놨습니다. 특히 이제 협업의 정의를 보면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역할과 책임의 분담이 협업이라고 제가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협업도 아래단의 문제죠. 그래서 적극 협조하라 이게 아니고 언제까지 무엇을 해서 어떤 결과물을 주시길 바랍니다 아니 되는데 우리는 되게 이것 좀 해주세요 급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해야 할 역할들은 잘 이야기해줘요. 그런데 결과물에 대한 답변은 사전에 합니다. 그게 항상 끝나고 하면 그러니까 분쟁의 요소가 굉장히 많은 거죠. 기준이 명확하다. 그리고 역량은 성과 창출의 인과적인 전략 실행력이고 평가란 역할과 책임의 기여가치에 대한 객관적 판단을 우리가 평가라고 정의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각 꼭지별로 구분을 제가 해놨습니다만 어느 페이지를 보시더라도 다 여러분들께서 한 번쯤 생각해 본직한 질문들을 적어놓고 답을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이 책이 아마 단어 중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역할과 책임이라는 단어입니다. 역할은 과제라고 여러분들 해석하시면 돼요. 우리가 보통 역할을 그러면 세 가지 역할이 있습니다. 직책별 역할이 있고 기능별 역할이 있고 기관별 역할이 있습니다. 직책별은 잘 아시다시피 임원, 팀장, 팀원이 직책별이죠. 기능별이라고 하는 것은 마케팅, 생산, 구매 이와 같이 업무 진행에 따라서 해야 할 일이 다른 것을 우리가 기능별 역할입니다. 반면에 우리가 좀 생소한 게 기관별 역할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기관별 역할은 연간 단위에 해야 될 일, 분기 단위에 해야 될 일, 월간 단위에 해야 될 일, 주간 단위에 해야 될 일, 이게 기관별 역할입니다. 그래서 일을 할 때 역할과 책임을 가질 때는 특히 주의해야 될 게 기관별 역할과 책임을 잘 정의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